자, 그 제7장 시조인데요. 이 시조는 자, 거기 개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343쪽을 좀 펴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개관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시조는 중국의 절구. 절구는 이제 절구라는 것은 뭐 다 배우셨죠? 5원 절구와 7원 절구가 있다고 그랬죠? 율시의 절반. 율시의 절반. 5자, 7자죠. 자, 하이쿠. 하이쿠는 2줄짜리 시예요. 2줄짜리 시. 하이쿠가 뭔지 모르시면 2줄짜리 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네트라고 나왔는데 이 소네트는 14행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땐 연애시라고 하는데 이걸 깊이 들어가면 꼭 연애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애시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연애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꼭 연애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올해 발표한 논문 중에 제가 이야기했죠. 세익스피어의 소네트와 임제의 한시, 임제가 쓴 한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익스피어의 소네트가 있어요. 세익스피어 소네트에 나타난 이미지 비교 연구 이렇게 해서 하나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소네트와 비견될 수 있는 한국의 정형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3장 6구.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학년 2학기까지는 3장 6구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3장 6구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봐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3학년 되니까 이제 좀 더 깊어지죠. 자, 볼까요? 344쪽. 시조의 명칭과 개념. 일단 시조라는 것은 그 344쪽이 나오는데 이 시조라는 것은 그렇게 써놓으세요. 유흥 공간, 그냥 공간이 아니고 유흥 공간에서 불려지는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조란 정의는 노래가 시조죠. 시조는 요즘을 말하면 그 유행가고 시절 가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줄임말입니다. 시조. 자, 요즘으로 말하면 유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흔히 3장 6구라는 말 씁니다. 그 위에는 뭐 넘어가고요. 344쪽의 밑에 셋째 줄 일반적으로부터 볼게요. 마지막 단락. 3장 6구라고 할 때 구의 개념이 자 볼까요? 다음 시조의 각 장의 2그룹과 다음 예로 6구로 나눌 때 사용된 형식 단위 개념이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맞죠? 초장.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중장.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맨만 높다 하더라. 그러므로 이에 적용된 구는 시조 형식의 단위로서는 중간 단위에 속한다. 초장의 첫째 구인 태산이 높다 하되는 다시 태산이와 높다 하대로 분석될 수 있는 두 개의 기본 단위. 우리가 음보. 자, 음보라는 것은 소리의 걸음걸이란 뜻이에요. 자, 음보 찾았어요? 345쪽의 세 번째 줄에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음보를? 풋이라고 그래요. 풋, 발이니까. 라고 하는 단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3장 6구라고 할 때 6구가 지시하는 형식 규정은 시조는 6구로 이루어진다는 규칙성과 1구는 두 개의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규칙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형식이다. 맞죠? 한 구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기본 단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종장 척구는 세자라고 할 때 구의 개념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자, 3장 6구의 구 개념을 적용할 경우 종장 척구는 마땅히 종장에서 첫 번째 구에 해당하는 자,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를 가리켜야 맞다. 거기다 밑줄 칠까요? 345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부터 3장 6구의 구 개념을 적용할 경우 종장 척구는 마땅히 종장에서 첫 번째 구에 해당하는 5의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를 가리켜야 맞다. 맞죠? 종장 척구는 세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금방 보셨지만 초장, 중장, 종장이 두 개의 구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기본 단위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여러분 2학년 2학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셨는데 3학년 1학기에 오면 그걸 걸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배워서 알듯이
첫 구는 5의 첫 번째 어절에 해당하는 사람이를 지칭하고 있다. 사람이를 지칭하고 있다. 여러분 어절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의 단위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자, 어절이 뭐다? 띄어쓰기의 단위다. 띄어쓰기의 단위를 어절이라고 한다. 자, 여기 필기해 주세요. 띄어쓰기의 단위. 띄어쓰기. 자, 그래서 시조의 각 장은 2구가 아니라 4구로 이루어졌다. 전체는 6구가 아니라 12구로 이루어졌다. 밑에 한번 보세요. 초장, 중장, 종장 이거 네모쳐 놓으세요. 이 B라고 써진 거예요. 전체를 별표. 초장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각 이렇게 써놓으세요. 각 사음보. 각 사음보죠. 그렇잖아요. 음보 소리의 걸음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2구라는 거예요. 12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구의 개념을 설정할 때라야 종장 척구는 세자의 척구가 구의 사람이 제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346쪽으로 넘어가면 따라서 이 개념에 맞추어서 시조의 형식을 규정하려면 앞부분도 3장 6구 45자가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346쪽의 둘째 줄에 3장 12구 45자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 12구 45자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장 6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12구다. 지금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막 뭐라고 나온 거는 그냥 읽지 마세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거기는 괜히 읽어봤자 머리 아프고요.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347쪽 장르 명칭으로서의 시조 나왔죠? 자, 시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식이 있다는 건데 거기 이제 그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347쪽에. 거기 밑줄 치세요. 옛날에는 이 장르를 지칭하는 정해진 이름이 없이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였다. 자, 이렇게 밑줄 치세요.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식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다. 대줄까지.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단가 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가. 그러니까 짧은 노래죠.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뭐랄까요. 긴 노래가 아니죠. 물론 연시조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시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뭡니까? 길게 느려진 게 아니고 연시조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본다면 이 뭡니까? 이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 그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가 좀 더 그 길게 이어진 그런 형태를 이제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맥락으로 이것은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시조라는 것은 단가다, 짧은 노래다. 그러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장가가 되겠죠. 긴 노래죠. 시조는 짧은 노래니까 단가고요. 가사는 긴 노래니까 장가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단가와 장가가 시조와 가사를 의미한다. 자, 그런 내용도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거 없겠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보시면 시조라는 것은 이렇게 주로 짧은 노래로 돼 있고 거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특별히 시조를 지칭하여 부르는 고유의 이름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가곡창법, 그 가곡, 대역, 그다음에 우면조라고 나왔죠. 우면조라고 지칭한다는 거. 우면조라고 하는 기두자, 우계면, 우면조가 아니라 기두자니까 우계면이죠. 우계면. 우계면이 뭐냐면 우는 이게 기두자잖아요.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좋은, 뭐 씩씩한 이런 부분. 개라는 것은 이제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슬픈. 그러니까 우리가 계면조라는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여성 연기자들이 이제 그 한 해가 이렇게 끝나면 그 상을 타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상을 타면 이렇게 눈썹 화장을 검은색으로 막 하잖아요. 이렇게 눈이면 막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막 화장을 하는데 이 상을 타면 어떻게 돼요? 막 눈물을 흘리겠죠. 그럼 눈물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눈물이 떨어지면서 검은색의 이런 것도 떨어지겠죠. 이게 계면조예요. 이게 계면조라는 개념. 그러니까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계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우계면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또 시조, 시절가, 시절단가 이렇게 이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조는 뭐 그렇게 쓰였다는 거 알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348쪽. 348쪽에 보시면 3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앞에 계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하면, 이 계면은 곡조가 너무 슬퍼서 흘러내려 경계가 지어진다. 이걸 계면이라고 한다. 곡조가 너무 슬퍼서 흘러내려 경계가 지어진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역사적 명칭으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이런 의미의 시조가, 자, 여기 밑줄 쫙 치세요. 3번 부분에. 시조가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1760년대 초 신광수가 평양지방을 유람하면서 찍은 관서학부에서이다. 자,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자, 시조가 처음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문헌에 있는가? 1, 2, 3, 4. 이해가요? 관서학부가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서학부라는 것은 뭐냐? 학부심안을 모아놓은 거. 이것을 관서학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시가 하나 나오죠. 뭐 초창, 문계 그 나오죠. 거기 보면. 그다음에 설, 태진. 그다음에 지금, 여한, 마해진. 일반, 시조, 배장단. 그다음에 내자, 장안, 이세춘. 자, 음을 잘 모르겠으면 써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창. 이 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부를 창자죠. 부르는 것을 들어요. 들으니까 걔 모두개자죠. 모두개 말하는 것이 태진을 이 태진은 누구냐? 양귀비라고 써. 양귀비를 말한다. 지금은 now에 now, 지금. now, 지금. 여한은 뭐예요? 한탄하는 것 같다. 마외진을. 그러니까 마외 언덕. 이 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티끌 진자인데 여기서는 언덕이 마외라는 언덕에서 죽은 그녀를 한탄하는 듯하다. 일반 시조. 일반적으로 시조는 배장단이에요. 자, 장단을 이 배는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자. 오는 사람. 장안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다? 이세춘이다. 이세춘부터 이제 이런 시조를 쓰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이 밑에 있는 관사학부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위에 나온. 그래서 평양의 기생 태진이 그런 양귀비의 슬픈 사연이 담긴 그런 노래를 듣고 읊은 악부시다라고 나왔죠. 악부시는 길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사실에 주목해서 일찍이 이병기는 거기서부터 느끼세요. 이병기는부터 시조창이 영조 때 가객 이세춘에 의해 새롭게 고안된 그런 시조이며 뭐 있죠. 그 이세춘에 의해서 고안된 시조이며 시조란 말도 이때부터 사용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그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거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뭐 그렇게 이제 나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한 것 정도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51쪽. 351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조라는 말의 기원은 18세기 중반 가곡창에 대비되는 새로운 창법으로서 시조창이 출현하면서 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줄짝 치세요. 시조란 말의 어원. 그 다음 단락. 첫째 줄. 서울의 중심의 이게 경제 한자만이 아니라 지방마다의 독특한 창법을 살린 향제, 호남 지방이 완제, 영남 지방이 영제, 호서 지방이 내포제까지 만들 만큼 다양성을 확보했다. 서울 경자니까 서울 거고, 향은 고향 향자, 시골 향자고요. 호남은 완이 왜 완이겠어요? 완산주 이런 게 있죠. 전주. 그다음에 영제, 호서 지방이니까 내포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조의 그 352쪽에 보면 일반적인 성격과 문학적 위상이라고 나왔는데, 이 시조가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거기 352쪽을 보시면 352쪽입니다. 시조 부흥자들. 그래서 둘째 줄에 시조 부흥운동 밑줄. 그 다음 페이지 프로문학파에 대항하기 위한 국민문학파의 대응 전략 밑줄. 두 줄 내려가서 국민문학파에서는 전통의 개성을 통한 가장 한국적인 민족문화의 건설을 제창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프로문학파에 대항하기 위한 국민문학파의 대응 전략이다. 그런 거. 우리가 프로문학이라고 할 때 프로는 뭐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되고요. 그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독특한 것이다. 354쪽. 354쪽. 첫째 줄, 밑줄. 이는 우리 문학이 가장 조선적일 때야 세계와 맞설 수 있는 것이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말 써요? 가장 거기다 써보세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 회자란 말 있을 거예요. 회자. 그 회자는 이게 날고기 회자에 구운 고기 자자예요. 회자. 날고기 회. 그러니까 날고기와 구운 고기는 사람들이 잘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의 회자 인구의 회자된다. 이런 말은 사람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뜻이에요. 이 한자에서 이 월은 달이 아니고요. 고기육자예요. 고기육자. 이 회자는 모여 있다는 거죠. 회를 보면 고기들을 이렇게 해서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자라는 것은 그 뭡니까? 구운 고기 자자인데 이 고기라고 할죠. 이게 달월자. 육달월. 고기를 불피워요. 고기가 타겠죠.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54쪽의 마지막 단락. 시조는 한국시 가운데도 가장 정제된 정형시고 중국의 절구, 율신 아까 설명했고요. 자, 하이쿠하고 소네트. 소네트는 뭐 소네트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354쪽.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 서구의 소네트. 자, 소네트는 어떤 형식이냐면 14행이라고 그랬죠. 자, 처음에 4줄을 와요. 자, 그 다음 4줄을 와요. 자, 그 다음 4줄을 와요. 그 다음에 2줄이 와요. 자, 그러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2. 그러면 4, 3, 12잖아요. 더하기 2니까 14행이죠. 이렇게 오는 게 서구의 소네트입니다. 14행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의 하이쿠가 있어요. 일본의 하이쿠. 자, 이게 재밌죠. 자, 일본의 하이쿠 몇 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름이 잠시 달 구경 하는 사람. 쉴 틈을 주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하이쿠예요. 구름이 잠시 달 구경하는 사람,
그 뭡니까? 쉴 틈을 준다. 이게 보통 이게 이제 575 구름이 잠시가 5잖아요. 달 구경한 사람 7이죠. 이렇게 575쪽으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일본에서 이 하이쿠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스오 바쇼예요. 마스오 바쇼.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스오 바쇼가 575조의 대가예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사이에 핀 벚꽃이런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제가 이제 마스오 바쇼의 작품 중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하이쿠를 여러분이 아직 잘 많이 공부 안 하셔서 이 마스오 바쇼의 또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 삶이 한 순간인 걸. 한 순간인 걸 모르다니. 이게 대표적인 이제 마치오 바쇼의 대표적인 하이쿠예요. 하이쿠가 뭔지 조금씩 감이 옵니까? 하이쿠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아시려면 이제 여러분 직접 이제 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이쿠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354쪽. 354쪽입니다. 354쪽.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정형시다. 역사적 부침 또 나왔네. 부침. 자, 부침은요. 한자로 이렇게 써보세요. 뜰부 가라앉을 침. 이렇게 되는 거죠. 부침이다. 위아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시 역사적 장르들은 이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형시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조만이 정확한 정형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향가는 그 다음 단락. 그 한국 문학의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소네트에 비견될 만큼 정연한 짜임새가 있어요. 이게 재밌죠. 향가를 보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9치 향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럼 네 줄, 네 줄, 두 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뭔가를 집어넣으면 소네트하고 유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6쪽.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런 시조의 3장 구성은 19치 한가의 구조적 특성이라 할 3단 구성의 전통을 계승했다. 자, 3단 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서사, 분석, 결사. 이게 이제 되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조의 악곡과 향이 방식인데 이거는 358쪽에 보면 이제 가곡창과 시조창이라는 게 있어요. 358쪽에. 자, 이게 있습니다. 가곡창과 뭐가 있다? 시조창이 있다. 가곡창과 시조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곡창은 좀 더 길게 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세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그래서 초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중여음, 4장, 5장. 이거 나왔죠? 예. 그러니까 노래로 부르는 가곡창은 길게 빼는 거예요. 우리가 태산 막 하면서 막 길게 빼잖아요. 목욕탕 요즘은 가기가 힘든데 가면 그런 분 있죠. 그게 가곡창이에요. 그게 길게 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8쪽의 마지막 단락에 이에서 보듯이 동창이라는 작품이
가곡창으로 불릴 수 있고 시조창으로 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적 형식에서는 가곡창의 악곡 단위가 초장에서 5장에 걸쳐 5단위로 나누어짐에 따라 비해서 시조창은 초, 중, 종장의 단위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가곡창에는 거기 359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또한 가곡창에는 노래 없이 악기의 반주만으로 이루어지는 여음이 중요한 음악적 단위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오고 있죠. 악기의 반주 음악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막 나오는 또 나오는 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읽으시려면 읽으시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363쪽 세 번째 단락. 자, 보겠습니다. 다만 현행의 시조창은 가곡창에서처럼 단일한 체계로 표준화되어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시조창의 계통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시조, 와 지방을 중심으로 한 향제시조,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곡이 나눠져요. 그래서 경계시조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현재 전승되는 그 곡목은 평시조, 중월시조부터 쭉 여러 시조가 있는데 이건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3쪽에 보면 가곡창의 변화와 시조의 향유 형태, 현행 가곡창의 전통과 시조의 향유 형태, 364쪽. 그래서 이제 시조 같은 것처럼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것을 이제 권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 책은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지루하게 좀 쓰여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그 작품 별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365쪽. 자, 365쪽을 보겠습니다. 삭대요. 세 번째 단락. 다른 곡. 그래서 삭대업이 빠른 곡이라는 거예요. 대엽곡이라는 뜻인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우리가 뭐랄까요. 1992년에 서태지 아이들이 난 알아요라는 작품을 불렀어요. 난 알아요. 이 밤이 지나고 지나면 누군가와 뭐 떠나야 한다는 뭐 이런 노래로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1992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를 부른 가수가 떴죠. 서태지가. 그런데 지금 이 노래가 그 당시에는 무진장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태지 아이들의 이 노래가. 근데 지금은 이 노래는 빠른 것도 아니에요. 더 빠른 노래 엄청 많아요. 더 빠른 노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조 중에서 그러니까 요즘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빠르다. 이걸 이제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삭대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빠른 곡이다. 여기서 이제 이거 수대엽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숫자를 나타낼 때는 수예요. 근데 요게 빠르다 이런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고입니다. 빠를 삭. 숫자는 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6쪽. 366쪽입니다. 거기 이제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 나오는데 만대엽은 자 느린 노래, 글 써서 느린 노래. 중대엽은 중간 노래, 삭대엽은 빠른 노래. 빠른 노래. 빠른 노래, 삭대엽. 그래서 만대엽이 한 17세기까지 갔죠. 중대엽이 18세기까지 갔죠. 삭대엽이 19세기까지 갔죠. 갈수록 빠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빠른 걸 좋아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뭔가 짜장면 이렇게 주문하고 그러면 막 한 5분 안에 안 나오면 막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도 만들면서 지금 출발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그리고 자판기에다 손 넣어놓고 빨리 나오도록. 그리고 뭡니까, 밥에다가 물 말아 먹고 또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367쪽에 이제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사실 다음에 네 줄 밑줄 치세요.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악곡의 분화가 심하게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정 곡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불러야 한다는 식의 한바탕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68쪽. 18세기 이전 시조의 향유 형태. 맞죠? 18세기 이전에. 자, 18세기 이전은 좀 자유로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부르는 것들이 자유로웠다. 제약도 별로 없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좀 18세기 이전에는 그랬다. 자, 그 다음 이제 370쪽. 그걸 보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370쪽이 중요해요. 자, 위에서 넷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따라서 다음에. 16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그룹이 있다까지. 4대부 그룹이 있다까지. 자, 볼까요? 16, 17세기에 시조를 창작하고 즐긴 4대부들의 향유 형태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당한 수준의 음악적 소양을 가지고 스스로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시조를 창작하고 즐기던 4대부 시인 그룹. 이게 1번이니까 첫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있죠. 다음 단락에. 집안의 아이들이나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즐기며 시조를 창작하던 4대부 그룹. 그 다음 셋째 동그라미. 상당한 음악적 수련을 쌓으며 갑이나 기생을 집안에 두고 이들의 연창을 즐기는 4대부 향유자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면 상당한 수준의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기 첫째에다가 써놓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네?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수가 혼자 작사하고 혼자 작곡하고. 그렇죠. 우리 그 가수 중에 해바라기라는 가수 다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요. 작사 작곡 다 해요. 뭡니까,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해바라기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싱어송라이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 집안의 아이들이나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즐기면서 시를 창작하던 4대부 시인 그룹.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잘 사니까 그 노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래하는 가수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가수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숙식 제공하고, 심심하면 와서 노래 부르라고, 노래 부르면 뭐 엽전 뭐 이렇게 주겠죠. 그런 거. 세 번째는 음악적 수련을 쌓은 갑이나 기생을 두고 연창을 즐기는 향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향유자들. 이거는 뭐죠? 즐기기만 하는 건데, 이 두 번째는 그 노래를 듣는데 그걸 통해서 시조를 만드는 거예요. 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그걸 듣고 시조를 만드는 거고, 셋째는 듣기만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어떤 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두세요. 다음 중 그 16, 17세기 시조를 창작하고 즐긴 4대부들의 향유 형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371쪽부터 나오는 건 이제 운율 형식인데 그건 앞에서 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374쪽.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꽉 차 있을 때, 이 건곤은 하늘과 땅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독야 청청하리라 혼자 부르겠다는 거죠. 맷버들 갈아 걷고 맷버들 잘 가려서 꺾고 보내겠다 님의 손대 님에게. 이것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내겠다 님에게. 자시는 주무시는. 자,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저인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버드나무는 뭐죠? 번식력이 짱이다. 자, 여기서 사랑을 의미한다. 자,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도 뭐예요? 싹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 달 30날에 취한 날이 몇 날이냐. 그 다음에 잔 잡은 날이야 진실로 내 날이다. 그날 지나간 후면 네 집 날이 될 줄 알리. 그렇게 써놨죠. 술 안 마시고 살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조의 운율 형식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뒷세 작자들은 시조의 각장은 4개의 음보로 이루어진다. 사음보죠. 당연한 거죠. 사음보. 376조. 376조. 거기 이제 보세요. 초장, 중장. 이건 딱 보니까 오음보잖아요. 오음보. 지금 376쪽은 변형된 사복격.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몸이, 자, 이 몸 다음에 이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고 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되었다가 만건곤할 때 이렇게 나왔죠. 하여튼 이제 변형사 복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77쪽에 한 달 30날에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시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장황하게 써져 있어가지고요. 참 이거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보시고 379쪽의 시조의 구조 완결의 미학은 반복과 전환. 반복하면서 계속 전환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 약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과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복은 보통 초장, 중장. 전환, 중장이겠죠. 자,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